가짜 아빠다. 다은이의 그 한마디는 내 세상을 조용히 무너뜨렸다. 열흘 만에 돌아온 나를 향해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 아내는 당황한 듯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나는 그 미소 뒤의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작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가짜라는 단어, 그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모든 의심과 감정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의 기록이 아니다. 사랑을 믿었던 남편이,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아버지가 끝내 마주하게 된 진실과 복수의 기록이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이름은 재현, 52이다. 서울에 본사를 둔 헬스케어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해외 파트너사와의 계약, 기술 검토, 투자 미팅까지 출장과 회의가 일상이었다. 이번에도 열흘짜리 해외 출장이 잡혀 있었다. 출발 전날 밤, 보스턴 댁에 옷과 서류를 차곡차곡 챙기고 있는데 아내 할인이 다가왔다. 여보, 다은이랑 여행을 다녀오면 어떨까 해요. 아직 어리지만 세상 구경은 시켜줘야 하지 않겠어요? 순간 나는 놀랐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은이가 좋아하겠지. 둘이 다녀와. 겉으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평소의 할인이라면 혼자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간다는 말은 절대 꺼내지 않았을 테니까. 출장길에 오르고서도 그 대화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낯선 호텔 이름과 아쿠아리움, 케이블카 요금이 찍혀 있었다. 위치 기록까지 겹쳐보니 단순한 모녀 여행으로 보긴 어려웠다. 아이의 태도도 달라졌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비출 때마다 다은이는 낯선 눈빛을 보냈다. 마치 다른 누군가에게 더 익숙해진 것처럼 내 자리를 조금씩 비워내는 듯했다. 뭔가 이상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날 밤 나는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열흘 뒤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귀국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곧장 진실과 마주했다. 거실 바닥에서 블록을 쌓고 있던 다은이에게 다가가 종이봉투를 흔들었다. 다은아, 아빠가 선물 사왔어. 쿠키를 보여주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가짜 아빠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아이 머리에 손을 얹었다. 다은이는 천진하게 웃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뒤늦게 할인이 다급히 뛰어나와 둘러댔다. 애가 TV 보고 장난친 거예요. 애들 말은 별거 아니잖아요. 나는 아내를 바라봤지만 반박도 동조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다시 한번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나는 할인을 거실로 불렀다. 그녀는 피곤한 척 소파에 몸을 기댔지만 나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할인이 봉투 속 종이를 꺼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굵은 글씨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친자, 관계, 부인. 숨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낮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예전부터 느꼈다. 웃음도 행동도 내 흔적은 어디에도 없더라. 그래서 확인한 거다. 그 순간 할인의 얼굴에서 피기가 쑥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다. 무언가를 해명하려 입술을 떨었지만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 냄새와 함께 묵직한 공기가 번졌다. 그 안에는 호텔 체크인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GPS 이동 경로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출장이라고 둘러댔던 날 어디 있었는지 전부 기록돼 있다. 나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묵직한 종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순간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할인은 시선을 피했지만 떨리는 손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더는 소리치지 않았다. 분노로 몰아붙일 필요도 없었다. 대신 담담히,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실만을 들이밀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제 우리 사이의 균열은 어떤 수로도 봉합할 수 없다는 것을.
파일을 계속 넘기던 내 손이 한 장에서 멈췄다. 탐정 보고서에 인쇄된 스크린샷. 발신자는 할인, 수신자는 그녀의 친구였고 날짜는 결혼 전이었다. 어느 쪽을 택할지 고민하다가 애가 생겨버렸어. 스펙 좋은 재현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웃고 떠드는 가벼운 대화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칼날로 되돌아온 것이다. 긴 침묵 끝에 나는 본능적으로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묵직한 타금이 울리자 방 안 공기마저 흔들렸다. 평소 온화하다는 말을 듣던 내가 그 순간만큼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가짜는 나가라.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나는 보스턴 덱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향했다. 아이가 자고 있기에 고함을 지르지 않았지만 그 무거운 침묵 자체가 고함보다도 날카로웠다. 할인이 내 팔을 붙잡으려 했으나 나는 그녀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 안 공기마저 차갑게 갈라지는 듯했다. 이제 감정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결심했다. 법으로, 증거로 모든 것을 끝내리라. 테이블 위에는 변호사 명함과 상담 일정이 적힌 안내 문서를 일부러 남겨두었다. 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게 될 테니까. 그날 밤 다시 파일을 펼쳤을 때 현도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친자 아닐 수 있으니 책임지기는 어렵다. 차갑고 단호한 그 한 문장은 내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덧붙어 있었다. 나도 확인해 볼 거야. 내 아이가 아니라면 더는 상관없어. 사진 속에서 아이를 안고 웃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철저히 자기만을 지키려는 문장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분노는 이미 식어 있었다. 대신 싸늘한 확신이 밀려왔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확신이었다. 며칠 뒤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자 할인의 부모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날 다은은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아이의 뒷모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할인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고 뒤이어 부모가 따라왔다. 할인의 아버지는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한 채 눈앞의 서류만 바라봤다. 더는 대화로 풀 일은 없었다. 법과 증거만이 남았다. 할인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곁에 앉은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의 목소리를 막아버렸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대로 끝냅시다. 변호사가 가볍게 기침을 하고 서류를 펼쳤다. 그럼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테이블 위 두꺼운 파일이 열리고 변호사의 담담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호텔 체크인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할인과 현도의 대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까지 정리돼 있었다. 부정행위는 지속성이 인정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할인의 아버지는 주먹을 쥔 채 참다 못해 탁자를 3개 내리쳤다. 이런 불효가 어디 있느냐. 가족 망신이다. 분노가 서린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할인은 고개를 깊이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 모습조차 더 이상 내게는 아내가 아니라 낯선 피고인처럼 보였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히 말을 이었다. 이것이 남편 쪽에서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이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없음, 그리고 친자, 관계 부인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 없음. 그 순간 할인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힘을 실으려 했다.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다은이한테는 아빠였잖아요. 그 시간까지 없던 일로 할 거예요?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 남아있어야 할 온기는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나. 짧게 내뱉은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더는 그녀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정은 정이고 법은 법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책임만이 남습니다. 남편분은 본인의 아이가 아님에도 수년간 양육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리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옆에 앉은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은 숨조차 가빠질 만큼 무거웠다. 잠시 후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다음은 상간자 현도 씨 건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 순간 하린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조용히 내려다봤다. 이제 남은 건 감정이 아니었다. 끝까지 증거와 법으로 매듭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가 꺼내졌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친자 확인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자녀 다은 양은 남편분과도 현도 씨와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하린의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 자식이란 말입니까? 변호사는 차분히 답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법적으로는 부정행위와 친자 부인 사실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하린을 바라봤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만 되뇌었다. 이제는 되돌릴 길이 없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짧게 잘라 말했다. 결국 내 곁에 있던 건 다 가짜뿐이었군. 이제 너도 그 자도 법이 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잊지 마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운 칼날처럼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마지막 경고였다. 나는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변호사와 함께 방을 나섰다. 뒤에서 하린의 아버지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집에 가면 다 말해라. 변명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나는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결론은 내려졌으니까. 이혼이 성립된 지 일주일 뒤 변호사에게서 추가 보고를 받았다. 상간자 현도 씨는 이미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본인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카카오톡 계정도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잘려나갔다. 하린이 끝내 붙잡으려 하던 마지막 끈마저 산산이 부서졌다. 집으로 돌아간 하린은 부모에게서도 더 이상 보호받지 못했다. 이 집에서 나가라. 더는 가족으로 둘 수 없다. 아버지는 냉정하게 선언했고 어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단호히 덧붙였다. 다은이는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그날 밤 하린이 울며 부모에게 매달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결심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원룸으로 보내졌다. 이모의 감시 아래 공장에서 일하며 위자료와 생활비 일부를 강제로 갚도록 맡겨졌다고 했다. 그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읽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배신의 대가는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차례대로 정리했다. 이혼 확정 판결문, 위자료 지급 합의서, 상간자, 소송 접수 확인서까지.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무거운 종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모든 것을 가방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배신의 대가는 끝까지 물을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다은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방에 들어가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다. 따뜻한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 순간 내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그 생각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소송은 이제 단순한 이혼 절차가 아니었다. 내 삶을 되찾고 아이를 지키는 과정이었다. 이후의 시간은 길고도 무거웠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났지만 삶은 여전히 이어져야 했다. 나는 매일같이 회사와 집을 오갔다. 업무 보고서와 회의, 투자자와의 대화 속에서도 머릿속 한편에는 늘 다은의 웃음과 눈물이 맴돌았다. 그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도 단단해야 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작은 간식을 사가는 일이 습관이 되었다. 사소한 쿠키 하나에도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할인의 그림자가 남긴 상처는 컸지만 그 빈자리를 메우는 건 오직 나와 아이의 시간뿐이었다. 그러나 가끔은 내 마음속에서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만약 처음부터 진실을 알았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질문은 끝내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다은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는 사실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친정 쪽에서 전해 온 할인의 소식은 차갑게 들려왔다. 원룸 생활은 삭막했고 공장 일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점점 더 갉아먹었다. 급여 대부분은 친정으로 송금되었고 그녀의 손에 남는 것은 거의 없었다. 밤마다 술에 취해 과거 사진을 붙잡고 흐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그녀가 만든 결과였다. 나는 서류를 모아두며 늘 생각했다. 증거와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진실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이와 함께한 매일은 증거 이상의 무게였다. 다은은 점점 자라며 나를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손을 잡고 학교 앞을 걸을 때 그 따뜻한 손끝에서 나는 모든 싸움의 이유를 되새겼다. 세상 누구도 그 아이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거실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 한 장씩 확인하곤 했다. 판결문, 합의서, 송금 내역서, 모든 문서는 차갑고 무겁게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서류들은 동시에 나의 방패였다. 배신의 그림자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한 차가운 벽이자 증거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내 삶은 이전과 전혀 달라져 있었다. 배신과 진실, 법과 책임, 그리고 아이의 성장. 그 모든 흔적은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지켜야 할 것이 남아있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자 앞으로의 삶에 대한 선언이었다. 탐정 보고서와 변호사의 기록에는 할인의 그 이후 생활까지 담겨 있었다. 친정에서 원룸으로 옮겨진 경위, 그리고 그곳에서 정해진 규칙들. 이동 경로는 GPS로 실시간 확인되었고 통신 기록과 통화 내역은 가족 계정을 통해 관리되었다. 집 밖의 한 걸음마저 누군가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모든 기록은 탐정의 현장 조사와 할인의 친척들의 진술을 통해 문서화되었다. 나는 서류를 덮으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보고서에는 더 세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할인은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된 회사용 중고폰을 사용했고 해당 알람을 해제하려면 공장 입구 QR코드를 반드시 스캔해야 했다. 출근 시간은 오전 7시 정가, 지각하면 감시자 역할의 이모에게 즉시 보고되었고 월급 일부가 벌금으로 공제되었다. 점심시간에는 지정된 식권을 사용해 공장 내 구내식당에서 식사해야 했다. 메뉴 선택권도 없었고 식후에는 시판 사진을 찍어 가족관리방,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해야 했다. 퇴근 후 슈퍼에서 장을 볼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남기고 일일지에 그날의 지출 내용을 기재해야 했다. 원룸은 창문이 작고 환기조차 어려운 구조였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하루에 3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켜지 못했고 스마트폰 사용은 철저히 차단됐다. 연락 가능한 유일한 번호는 친정가족과 감독인 변호사뿐이었다. 급여 통장은 친정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 매달 초 위자료와 생활비 명목으로 내 계좌로 송금되었다. 내가 손에 쥔 이체 내역과 영수증은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넘기며 생각했다. 결국 모든 게 그녀 스스로 만든 결과다. 피해자가 누구이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다. 며칠 뒤 탐정이 제출한 추가 자료에는 현도의 음성 메시지 캡처가 들어 있었다. 술에 취한 듯한 그의 목소리는 흐릿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사실은 그때 도망쳤다. 무서웠어. 난 기냐. 내용은 감정의 토로 같았지만 내 눈에는 단 하나 책임을 끝까지 피하려는 태도였다. 그는 이미 카카오톡을 차단했고 연락망에서 할인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심지어 그가 사는 동네에서 찍힌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이름을 바꾸고 한적한 시골 국도변에서 허름한 주점을 운영 중이었다. 간판엔 김 사장 술집이라 적혀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는 술 취한 손님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밑에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다. 그 여자는 내 인생을 망쳤어. 나도 피해자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끝까지 남 탓이군. 할인의 친정 쪽에서도 분열이 일었다.
처음엔 그녀의 어머니가 울면서 나를 찾아왔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우리 할인이 많이 뉘우치고 있어요. 하지만 며칠 뒤 그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말했다. 그 사람 남편이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도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마음속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조차 사라졌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사치일 뿐. 내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 법으로 끝내는 것이었다. 위자료, 상간자 청구,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피해까지. 남은 건 책임을 끝까지 물리는 것뿐이었다. 10여 년이 흘렀다. 나는 다은이가 성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녀가 친모 할인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보고서에 기록된 그 만남은 차갑고 잔인했다. 할인은 딸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다은은 한 발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왜 나를 낳았어? 학교에서는 버려진 아이라며 괴롭힘을 당했어. 다 엄마 때문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어서 다은은 눈물을 참으며 덧붙였다. 당신은 엄마 자격 없어. 내 인생에 다시는 얽히지 마. 그 순간 할인은 완전히 무너졌고 다은은 등을 돌려 떠났다. 흔들림 없는 결별이었다. 다은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 울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미련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조부모에게 감사하며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반대로 할인은 점점 과거에 매달렸다. 좁은 원룸에서 낡은 사진을 붙잡고 술에 기대 다은아를 중얼거리다 잠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그녀 곁에 남지 않았다. 친척들도 직장 동료들도 등을 돌렸다. 할인은 출근을 무단으로 빠지고 값싼 소주에 의지하며 울다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다. 결국 주민센터를 통해 친정에까지 그 사실이 전해졌고 나도 알게 되었다. 나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결국 그게 대가였다. 아무도 속일 수 없고 시간조차 감출 수는 없지.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들려온 할인의 소식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처음에는 친정 식구들이 찾아가 꾸짖었다는 이야기였다. 이어서 일자리를 지키지 못해 해고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그 뒤로는 생활 자체가 무너져 친정에서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결국 그녀는 외부 도움을 받는 시설로 보내졌다는 문서가 내 책상 위에 올라왔다. 나는 그 소식을 읽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분노와 연민이 스치기도 했지만 결국 나에게 남은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증거였다. 법적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피해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준비해야 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로부터 또 다른 통보를 받았다. 할인 씨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상보다 늦었네요.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사치일 뿐이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모든 증거를 정리해 법으로 끝내는 것이었다. 위자료, 상간자 청구,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까지. 남은 건 책임을 끝까지 물리는 것뿐이었다. 10여 년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지만 어떤 상처는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나는 다은이가 성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녀가 친모 할인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보고서에 기록된 그 만남은 차갑고 잔인했다. 할인은 오랜만에 마주한 딸을 끌어안으려 두 팔을 벌렸지만 다은은 한 발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왜 나를 낳았어? 학교에서 버려진 아이라며 괴롭힘을 당했어. 다 엄마 때문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어서 다은은 눈물을 삼키며 덧붙였다고 했다. 당신은 엄마 자격 없어. 내 인생에 다시는 얽히지 마. 그 순간 할인은 완전히 무너졌고 다은은 등을 돌려 떠났다. 흔들림 없는 결별이었다. 나는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접하며 아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성장했는지 알 수 있었다. 다은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 울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눈물은 미련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조부모에게 더 큰 감사와 애정을 느끼며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조차 성장의 일부가 되었다. 반대로 할인은 점점 더 과거에 매달렸다. 좁은 원룸에서 낡은 사진을 붙잡고 술에 취한 채 다은아를 중얼거리며 잠들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녀 곁에 남지 않았다.
친척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직장 동료들마저 거리를 두었다. 하리는 출근을 무단으로 빠지고 값싼 소주에 기대며 울다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다. 결국 그 소식은 주민센터를 통해 친정으로 전해졌고 마침내 내 귀에도 들어왔다. 나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결국 그게 대가였다. 누구도 속일 수 없고 시간조차 감출 수 없다.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들려온 할인의 소식은 더욱 냉정해졌다. 처음에는 친정 식구들이 찾아가 꾸짖었다는 이야기였다. 이어서 공장에서 해고되었다는 보고가 따라왔다. 생활 자체가 무너졌고 친정에서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그녀는 외부 시설로 옮겨졌다는 문서가 내 책상 위에 올라왔다. 나는 그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지만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기록과 증거였다. 법적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나는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로부터 또 다른 통보를 받았다. 할인 씨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흰 벽, 소독약 냄새,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비. 문서에 기록된 그 병동의 모습은 삭막했다. 간호 기록에는 불면, 우울, 반복적인 눈물, 그리고 때때로 자기 처벌적인 발언이 적혀 있었다. 한때 웃음을 지었던 얼굴이 기록 속에서 이렇게까지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씁쓸하면서도 어쩌면 필연처럼 보였다. 나는 병동을 직접 찾지 않았다. 기록으로만 확인하는 편이 더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감정이 개입되면 흔들릴 수 있었다. 나에게 남은 임무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 위로하는 일이 아니었다. 보고서에는 할인이 병동에서 보이는 여러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낮에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밤에는 침대에 누운 채 같은 말을 반복했다. 다은아, 한 번만 보고 싶다. 그 말은 메아리처럼 간호사들의 기록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파티장에서 웃던 사람이 이제는 병동에서 환자복을 입고 물컵 하나에도 손을 떨며 의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선택의 결과였다. 다은의 소식은 또 다른 무게였다. 성인이 된 딸은 여전히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다. 보호자라는 이름 아래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했을 뿐 다시 곁에 서주지 않았다. 나는 그 선택을 이해했다. 용서는 결국 본인의 몫이고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다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린 시절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때로는 조부모에게 감사의 편지를 남기고 직장 동료들과 웃으며 하루를 채워갔다. 그녀는 분명 강해졌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부분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로잡음은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었다. 결말은 명확했다. 하리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고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법과 증거로 이 일을 매듭지었고 더 이상 감정으로 사건을 흐리지 않기로 했다. 늦은 밤 오래된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제는 모두 끝내자.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러나 내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배신과 진실, 법과 책임, 그리고 한 아이의 성장까지. 그 모든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흰 벽, 소독약 냄새,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비. 문서에 기록된 그 병동의 모습은 삭막하기 그지없었다. 간호 기록에는 불면, 우울, 반복적 눈물, 그리고 때때로 자기 처벌적인 발언이 적혀 있었다. 한때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흘리던 얼굴이 글줄 속에서 이렇게까지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씁쓸하면서도 어쩌면 필연처럼 보였다. 나는 병동을 직접 찾지 않았다. 문서와 기록으로만 확인하는 편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했다.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었다. 나에게 남은 임무는 위로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 일이었다. 보고서 속에는 더 구체적인 기록들이 이어졌다. 밤마다 다은아를 중얼거리며 울다가 잠들고 새벽에는 간호사를 붙잡고 한 번만이라도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했다. 그러나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고 친정 가족조차 발길을 끊었다. 돈만 송금하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 하리는
병실 안에서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낡은 사진만 붙잡고 술에 취해 흐느끼다 잠드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상황을 불쌍하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내 마음은 싸늘했다. 이곳에 오기까지 걸린 과정, 그 모든 건 스스로의 선택이었으니까. 다은의 소식은 전혀 다른 결이었다. 성인이 된 딸은 여전히 친모 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학교 시절부터 버려진 아이라는 낙인을 짊어지고 살아온 아이는 결국 스스로 선택했다. 할인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지켜준 조부모 곁에서 살아가기로. 보고서에는 다은 양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분노와 증오의 시간을 버텨내고 결국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부분이었다. 용서는 결국 본인의 몫이다. 아직 시간이 오지 않았을 뿐 언젠가 선택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보고서에는 또 다른 사실도 적혀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사건이 언급되었다는 기록이었다. 누군가 임원 아내의 불륜 사건이라며 단편적인 소문을 흘렸고 댓글에는 동정보다 조롱이 더 많았다. 할인의 이름은 직접 드러나지 않았지만 익명 뒤에 숨은 차가운 말들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고 한다. 사회는 냉정했다. 불륜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단호한 인식이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이 고립시켰다. 나는 그 기록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법정에서의 판결만이 아니라 사회적 심판도 이미 내려지고 있었다. 그녀가 감당해야 할 건 단순히 위자료나 재산 문제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 자신이 남긴 흔적에 갇혀야 했다. 시간은 흐르고 다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조부모에게 쓴 짧은 편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갈게요. 글자마다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아이가 얼마나 크게 자라났는지를 실감했다. 반면 할인은 끝없이 추락했다. 좁은 원룸 안, 벽에 붙은 오래된 사진만 바라보다 술잔을 비우고 다시 쓰러지는 나날. 동료들도 친척들도 한 사람씩 등을 돌렸다. 주민센터 기록에는 장기실직, 알코올 의존, 치료 불이행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었다. 그 글줄을 읽으며 나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결국 그게 대가였다. 누구도 속일 수 없고 시간도 감출 수 없다. 나는 병동을 직접 찾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했다. 만약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를 본다면 내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 연민일까? 분노일까? 그러나 곧 답을 내렸다. 어떤 감정이든 불필요했다. 내 자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남은 임무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 증거로 매듭짓는 일이었다. 늦은 밤, 오래된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제는 모두 끝내자. 그러나 창밖을 바라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끝난 걸까?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다. 배신과 진실, 법과 책임, 그리고 한 아이의 성장까지. 그 모든 흔적은 지울 수 없는 그림자처럼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알았다. 끝은 언제나 다른 누군가에겐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다은에게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었고 할인에게는 끝없는 추락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다짐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